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CPI 발표부터 영국 감세안 철회,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된 되게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일단 한 짤만 딱 보고 가면은 영국 재무부 장관이 38일 만에 잘렸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이 영국 감세안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미국 물가부터 먼저 짚고 갈게요. 미국 9월 CPI가 8.2%가 나왔죠.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뭐 전년 대비한 숫자고 이게 뭐 전전월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 예상보다 높았고 코어 CPI도 이제 높았던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 선이 서비스업 관련된 이제 물가 상승률이고 이 하얀색이 물품에 대한 이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코어 CPI 기준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하얀 선 보시면은 식품과 에너지는 뺀 숫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다시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 서비스업에 대한 인플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파보면은 뭐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가 주범이에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월세가 집값이 빠진 게 월세에 반영될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오를 거다라는 게 시장 예상치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인플레가 계속 나오니까 연준에서 어쨌든 간에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채 2년물 금리, 이 단기 금리가 장중에 4.5% 언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인 4.6%,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지금까지 연준이 얘기한 거는 4.6% 정도가 최종 금리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참고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4.5에서 한 6% 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4.5보다는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이거보다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연준이 말했던 숫자에 거의 시장 금리가 같기 때문에 이미 금리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있으면서 CPI가 발표되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도 보였었죠. 물론 그 다음날 다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상단이 4% 찍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금리가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채권 시장 변동성이 2008 금융위기 시작점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뭐 위기가 오진 않고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IMF에서는 경기 침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례 회의를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연한 파란색이 기존 1월달 전망이었는데 지금 10월달 전망치는 많이 깎였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깎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 정도가 경기 침체를 진짜 걱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IMF 연례 행사는 사실 그렇게 막 밝은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은행들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이게 실적 시즌마다 이제 똑같이 반복되는데 보통 JP모건이 신호탄을 끊는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 웰스파고 이런 애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이어서 하는 식으로 두 주에 걸쳐가지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은행 실적 보면서 재밌는 거는 이 은행들의 실적 숫자가 얼마나 어떻게 나왔냐라는 것도 있지만, JP모건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매은행을 갖고 있으니까 신용카드업을 되게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나오는 이 신용카드 지출액, 개인들의 카드 지출액이 사실 이 물가나 이 소비 지표와 이제 완전히 연관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백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적 발표를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좋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숫자 자체는 선방을 했습니다. 3분기까지 선방을 했고, 소비자 지출과 이 대출 이제 두 가지 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출과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뭐 경기가 아직 죽진 않았다는 건데,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 고금리 상황, 금리가 되게 빨리 오르는 상황이 수익성에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은 예금 금리 올리는 것보다 대출 금리가 훨씬 빠르게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같이 상업은행을 굉장히 크게 하는 회사들이 파란색 NII, Net Interest Income, 이 이자 수익에서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 하얀 부분 비이자 수익, 뭐 이거는 IB 수익, 트레이딩 수익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돈 엄청 많이 벌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가 당장은 도움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고금리 대출이 뭐 엄청나게 서스테이너블 하진 않을 거니까 악성 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충당금을 계속 미리 쌓아놓는 경향을 보이는 게 미국 은행들입니다. 어쨌든 카드 지출에서도 이제 똑같은 수치들이 확인이 된 게 식료품이나 월세, 보육비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얘기를 해보자면 영국이 결국 항복 선언을 했죠. 그래서 법인세를 동결하겠다는 신임 총리 리즈 트러스 총리의 공약을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고소득층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철회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범위가 작은, 임팩트가 작은 감세안이긴 했는데, 감세안의 이제 빅 청크인 법인세 동결 계획이 어쨌든 취소가 됐고, 전임자가 짜놨던 법인세 인상안 이 19%에서 25%로 올리는 플랜을 따라갈 전망이고요, 이제는. 그러면서 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어쨌든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국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임을 엄청나게 잃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부임을 했던 이 재무부 장관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 재무부 장관은 자르겠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도 역대급 삽질을 시작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가치는 계속 작살이 나고 있죠.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완화 정책 유지하겠다, 왜냐면은 인플레 2% 안정적으로 찍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제 일본 총리도 여기에 대해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엔화 약세는 이어지는데,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밥상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초밥 체인들 가격이 올라간다는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일본이 의외로 수산물의 70%를 수입에 의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회전 초밥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김밥 천국 가격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일본 맥도날드 가격도 최근에 올랐고,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도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 3분기에 생활 필수품, 이 식료품, 식자재 가격들이 전년 대비 10%나 오른 이제 물가가 팍팍해지고 있고, 근데 또 이제 엔화 약세 덕분에 이제 웃은 기업이 유니클로죠. 이 유니클로의 모 회사인 이 패스트 리테일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매출이 연간 8% 늘었는데, 뭐 많이 는 건 아니죠 그렇게. 근데 순이익이 60% 넘게 늘었습니다. 순이익이 2.6조 원을 찍었는데, 이거의 40%가 환차익이에요. 왜냐면은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많은데, 해외 매출을 이제 엔화로 바꿀 때 엔화가 워낙에 약세니까 엔화를 더 많이 받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환차익을 받게 되고, 팬데믹 이전에는 중화권 위주의 사업을 했던 걸 이제 팬데믹 동안 동남아, 미국, 유럽으로 사업 영역을 체질 자체도 좀 변화를 시켜서 사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좀 혜택을 보고 있다. 근데 일본 본진에서는 사실 수요가 약해서 잘 안 팔리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업체들이 제일 때려맞는 분야가 의류죠. 소비가 둔화될 때 가장 빨리 재고가 쌓이는 게 의류 재고고, 유니클로 역시도 이 부분을 아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실적은 이 환차익을 빼고 나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모두 CPI랑 PPI 모두 기대 이하로 나왔는데, 사실 중국은 CPI보다도 PPI가 더 중국 밖의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죠. 이 생산자 물가, 이 도매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시차를 두고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이것도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PPI는 시장 기대 이하긴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랑 전기차 이제 두 개 분야가 쉽지가 않았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중국 규제를 추가를 한 게 시장의 이슈였는데, 고성능 반도체 관련된 제품들, 특히 장비들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하얀 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파란 선이 나스닥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올해는 똑같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KLA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는 회사 국적 가리지 않고, 한국 회사든 중국 회사든 네덜란드 회사든 가리지 않고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죠. 미국한테 규제받는 거를 일단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습이고, 다행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이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1년 동안 유예를 받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힘을 받았는데,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 워낙에 이제 수요가 둔화된다는 이 걱정들이 많았고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랑 AMD 실적이 계속 별로였죠. 근데 이 저번 주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그랬고, 이번 주에는 UBS에서 희망적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바닥 찍고 올라갈 일이 남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메인 업체인 마이크론이랑 웨스턴 디지털이 힘을 받았고, 이 UBS 코멘트 얘기를 한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UBS에서 자동차 업체들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가격이랑 수익성 전망을 크게 깎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는 자동차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대기 수요는 엄청나게 몰려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정반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제 수요가 내려갈 건데, 공급망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점점 더 해소가 될 거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는 하려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팔았기 때문에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이 가격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었다면, 테슬라도 사실 가격 엄청나게 올리고 있죠 지금. 근데 앞으로는 그게 가격 결정력이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약해질 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좀 비관적으로 봤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스타트업들 중에서 지금까지 실적 못 내고 외부 자금으로 그냥 버텨온 이 하이프만 가지고, 이 초기 프로토타입이라던가 아니면은 뭘 하겠다라는 말만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회사들은 이제 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퓨처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을 잘랐죠. 2017년에 전기차 시제품 내놓을 때, 이때만 해도 사실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던 되게 유명한 회사 중 하나였는데, 아직까지 양산 한 번도 못했고, 양산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제품 출시를 아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을 시작한 회사들도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인데, 리비안 같은 경우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까지 생산량을 거의 대부분 리콜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뭐 스티어링, 이 핸들에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뭐 잘못 터지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오류였던 것 같고, 그래서 다 비용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궁금하긴 하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해서
리비안이나 로시드 같은 회사들 보고 걔네들 비용 통제 만약에 못하면 이제 비용을 크게 낮추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발언을 했던 이력이 있죠. 한국 얘기를 잠깐 짚고 가면은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빅스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bp를 올렸고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기준금리랑 똑같이 맞춰서 따라갔죠 일단. 그래서 3%까지 따라갔는데 한국은행은 최종금리를 3.5%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회가량 25bp씩 올리고 이제 끝내지 않을까 라는 게 현재까지의 생각이고, 물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지금 현재 기준의 익스펙테이션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3.5%다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1개월짜리 초단기 적금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제가 소식을 봤는데, 사실 이게 이 토스에서 무슨 하루만 맡겨도 이자 주는 이런 예금 통장들을 냈었잖아요. 저도 이제 마케팅 푸시 알람 받고 가입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되게 재밌어 하면서 봤었는데, 이게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 시스템상으로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를 이제 확실히 IT 서비스를 처음부터 다 잡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런 재밌는 서비스를 낼 수 있구나 하면서 재밌게 봤던 그 상품이었는데, 1개월짜리 초단기 적금이 사실 없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1개월짜리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왜 없지라는 고민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게 들어오면 너무 편할 것 같긴 해요. 6개월 1년 단위로 묶어놨다가 적금 깨는 거 사실 되게 귀찮고 비용 드는 일인데 1개월 단위로 해주면, 그리고 요즘 사람들 시간을 굉장히 짧게 쪼개서 빨리빨리 살아가는데 6개월 1년 이상의 이 상품들은 좀 올드하긴 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년에 도입될지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원화 환율이 이제 달러 원 환율이 너무 왔다 갔다 급등락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급등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개인 간 달러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당근마켓에서 달러 직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5,000불 넘는 거라면은 한국은행에 개인이어도 신고 필수로 해야 되고, 이게 5,000불이 안 되더라도 환차익 노린 거다, 애초에 처음부터 트레이딩 목적이었다 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빡센 코멘트가 들어왔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랑 페이 둘 다 직원들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했죠. 그래서 대출도 100억 원, 140억 원씩 각각 해줬는데, 사실 금액만 놓고 보면 완전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긴 해요. 이 우리사주를 이제 상장 당시에 작년에 엄청나게 직원들이 레버리지해서 샀다고 하는데, 지금 뭐 주가가 반토막을 넘어서 7, 80%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실금이 엄청나죠. 직원들 모랄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경영진은 사실 주식 팔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도 되고 있는 이 회사들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사주 산 직원들이 이제 손실을 조금이라도 잘 버텨내면서 존버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줬다고는 하는데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사주 투자하는 거 자체도 무조건 돈 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어쨌든 이제 본인들 레버리지를 껴야 되는 상황이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카카오에서 이제 라이온하트라고 해서 오딘,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개발사 따로 상장시키려는 계획도 취소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취소를 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해지했죠. 이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데, SM엔터테인먼트가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쏴주면서 라이센싱료를 냈다 그러죠. 1년에 뭐 200 몇십억씩 냈다고 하는데, SM엔터 매출 전체의 3, 4% 정도를 창업자 개인한테 그냥 따로 쏴주는 이런 약간 내부자 거래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계약 종료를 했다고 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죠. SM엔터가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회사의 시스템이나 회사의 잠재력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눌려 있다는 판단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해소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업들 실적들을 몇 가지 짚고 가면은, 미국 대표적인 약국 체인인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어요. 대형 마트들 대비해가지고 약국에서 파는 물건들은 당장 꼭 필요한 물품 위주로 팔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마트들이 뭐 의류나 전자제품 쌓아놓고 재고가 쌓여서 안 팔리고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정말 이제 팔리는 것들 놓아놓고 팔기 때문에 실적이 변동성이 좀 적었고, 거기에 더해서 헬스케어랑 이제 광고 사업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죠.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진료센터들, 오프라인 약국 체인들, 사실 뭐 각종 오프라인 지점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 뭐 월마트도 그렇고 또 다른 약국인 CVS도 그렇고 보면은 다 오프라인 진료센터들을 다 매장 내에 까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헬스케어 영역의 비즈니스를 키우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비즈니스 확장이 일단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팬데믹 동안에 핫 회사였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mRNA 백신 활용처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거를 활용해서, 기존에는 팬데믹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요가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암 백신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 관련된 약을 만들게 되면 사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훨씬 더 큰 시장을 이제 열어 제낄 수가 있는데 머크랑 협업을 연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LVM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강세 덕분에 매출이 늘었죠. 그래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지금 미국에서 달러로 돈 벌면서 해외 여행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인들은 꿀 빠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미국인들이 유로화 환율이 이제 떡락을 한 김에 유럽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펑펑 써준 덕분에 LVMH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핫 이슈였던 이 광고 티어, 광고를 봐야 되는 대신에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주는 이 티어의 구독 서비스를 6.99불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죠. 나라별로 가격이 다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00원에 한다 그래요. 훨씬 낮은 가격에 일단 볼 수는 있고,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어쨌든 이 광고를 띄우고 가격을 낮춘다는 거는 광고에서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 인벤토리를 팔아야 될 거고, 얼마나 잘 팔 수 있느냐가 핵심일 텐데, 일단 가격 자체를 이제 CPM 1000뷰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PM 기준으로 봤을 때 65불을 받았다 그래요. NBA 파이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이제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그 가격에 거의 완판이 됐다고 하니까 넷플릭스 광고 사업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정말 전통 케이블 TV 채널들의 수익원까지도 이제 카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덕분에 이번 주에 사실 넷플릭스에 대한 되게 좋은 코멘트들이 월가에서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을 어느 정도로 얘기해 줄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벤 버냉키가 받았죠. 금융 위기 연구를 이제 잘했다는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고, 버냉키 말고 나머지 2명이 같이 총 3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구한 2008년 이전과 그때까지의 금융위기 연구가 이번 팬데믹 사태 대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식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버냉키는 어쨌든 받았고, 파월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될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에 대한 얘기는 기존 순티브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각종 회사들 실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 넷플릭스, 아니면은 뭐 테슬라, ASML, 그 외에는 뭐 대표 금융회사들인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각종 에너지 회사들, 뭐 베이커 휴즈, 프리포트 맥모란, 슐럼버거,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쏟아지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이제 매크로에 휘둘리면서 좀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개별 기업별로 와닿는 얘기들이 좀 더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